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령입니다. 오늘 3월 2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래소 창 혹시 보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12시 정도 됐습니다. 비트코인 패밀리 애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지금 전일 대비로 보면 우선 비트코인 캐시 ABC, 비트코인에서 나온 애죠.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그다음 비트코인 SV, 그리고 그 외에도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ABC가 이제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비트코인 캐시보다 비트코인 ABC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우선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비트코인 골드는 우리가 이제 월봉으로 보면 현재 고가로 봤을 때 79만 원, 한 80만 원까지 갔다고 우리가 최고점을 갔다고 예상을 하고 80만 원까지 갔다고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47,000원에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고점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뚫고 훨씬 더 많이 가긴 했지만 지금 나머지 메이저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비트코인 패밀리라든지 그리고 뭐 에이다나 폴카닷도 지금 현재 준 메이저로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 패밀리 같은 애들은 한참 못 올라간 지가 좀 됐어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애들은 생각보다 상승률이 높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상승을 하게 된다면 크게 눌려있는 만큼 크게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ABC 같은 경우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V도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이 의외로 지금 알트장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면서 메이저들이 많이 못 올라갔었죠.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메이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알트는 막 하루에 100%씩 막 30%씩 50%씩 올라가는 애들이 많은데 메이저가 너무 안 올라가니까 수익을 생각보다 많이 못 내셨다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알트장도 알트장이긴 하지만, 어제 지금부터 보면, 비트코인이 패밀리 애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애들도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같이 커플링 되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 중에 이제 좀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 골드를 얘기하는데,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도 상승을 많이 못한 상태라서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48,000원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전고점이 80만 원이라 치고 전고점까지 못 간다고 치고 우리가 반 40만 원만 간다고 쳐도 지금 몇 배인가요? 한 10배를 아직은 더 가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골드가. 그렇게 따지면 아직 메이저들이 한참 상승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2017년, 18년도에 비해서. 그전에도 겪어봤지만, 이 메이저들이 돈이 이제 수요가 들어오고, 시장에 돈이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올라가는 속도가 가늠이 안 되죠. 작년이나 저번 상승작 같은 경우는 한 번씩 SV 같은 애들이 너무 이제 상승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아마 같이 오르게 되면, ABC 같은 경우에 이제 캐시에서 하드포크 된 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ABC하고 비트코인 골드도 굉장히 많이 눌려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비트코인 골드하고, SV는 워낙 이제 뭐 상승폭이 컸던 애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는 좀 많이 올라가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상승을 보여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에서 저번 시간에 기사에서 파월 의장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하는 걸 좀 보였었죠. 근데 이번에 또 어제 난 기사들에는 또 이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가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분명히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와 암호화폐는 색깔이 다른 건 맞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위험성, 이제 변동성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 화폐를 저번에 얘기를 하고 나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아닌가. 어느 것도 암호화폐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화보다는 기본적으로 금의 대체적인 투기적 자산에 더욱 가깝다. 디지털 화폐하고는 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를 언급했을 때는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영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5% 정도가, 좀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을 했고요. 또 그에 관련된 비트코인 패밀리들이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네요. 어쨌든지 간에 투자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메이저 코인들이 다른 코인들보다 변동폭이 좀 적은 대신에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알트들은 안정성을 조금 내놓는 대신에 변동폭이 훨씬 더 크니까, 엉덩이가 가볍잖아요. 크니까,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큰 자금들을 넣는 투자자분들을 보면, 이제 메이저 코인들에 투자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타나 이런 투기적인 거랑은 좀 다르게, 장기 투자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저 또한 마찬가지긴 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메이저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알트들만 올라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서 막 올라가고, 한참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다른 메이저들은 지금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전고점도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언제쯤 올라가 줄래나, 아무래도, 자금이 좀 더 들어와 주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이제 메이저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면 어제 리플도 좀 뛰었죠. 근데 리플이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운데 리플이 뛰면 이제 장이 끝난 거다라고 볼 정도로 리플이 정말 엉덩이가 무거운데, 오늘도 이렇게 한 6% 정도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막 올랐던 알트들 있죠. 어제도 이제 그제 보면 펀덱스하고 이제 그 BAT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알트들이 올라가면 정말 폭이 정말 큰데, 한 일주일, 이주일 전만해도 이 NFT에 관련된 뭐 디셀트럴랜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뎁, 그 다음에 샌드박스, 뭐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지금 또 메이저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조금 애들이 빠지고 있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게, 그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메이저가 안 올라간다 그래서 알트를 갈아탔다가, 또 올라갈 때 꼭지점에서 하면 알트가 또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조정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메이저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을 해서 꾸준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메이저 갖고 있다가 알트가 올라가니까 알트 갈아탔다가 또 알트에서 또 메이저 갈아탔다 그러면 결국에는 남는 거는 본전 아니면 손해. 거의 대부분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신규분들도 제가 여쭤보니까 생각보다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그 메디블록이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메디블록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고점에 사신 것 같아요. 120원 정도에 사신 것 같은데, 왜냐면 손절이라는 얘기를 할 게 아니었거든요. 메디블록이. 메디블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낮았던 코인이었고, 보세요. 지금 진짜 월봉이거든요. 계속해서 코인이 낮았던 코인이었고, 왜냐면 가격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코인이에요. 보세요.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그래봤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올라간 건데, 그래봤자 최고점이 지금 한 125원 정도? 그죠? 근데 지금 가격도 한 105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코인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메디블록이 물렸다는 거예요. 메디블록이 물릴 게 없는데, 그래서 메디블록이 물렸다고요? 손절 얘기를 하시길래 도대체 메디블록이 물릴 게 뭐가 있냐. 그런 것만 봐도 상승을 할 때 불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손절을 해야 되냐, 장기 투자를 해도 되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장기 투자 메디블록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코인 자체가 굉장히 괜찮고 가격면을 신경 안 쓰고 플랫폼을 구축할 만큼 메디블록은 그래도 한번 상승을 하면 꽤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코인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플랫폼이 구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라고 픽을 드리진 못했지만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거죠. 아직 이 코인을 투자를 하면서도 이 코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올라가는 코인만 보고 불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구나.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렇게 막 장들이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들은 어떤 게 올라갈지 솔직히 내가 무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찍어서 그 매번 올라가는 코인들을 사겠어요.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낮은 가격에 가지고 있던 코인이 그 돌아가는 순서가 돼서 30% 40%가 올랐을 때 조금 더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분할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내가 수익이 나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비트코인 패밀리들이 올라가니까 아마 저점에 그래도 좀 가지고 계시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애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물려있다고 하셨던 분들은 원금을 이제 회복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이제 좀 수익이 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특검법이 25일부터 시행이 되죠. 이제 특검법을 하게 되면 암호화폐하고 현금, 그러니까 교환 서비스가 되는 거래소죠. 우리가 한마디로 지금 업비트나 빗썸 같은 법인 계좌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원화를 우리가 입금을 해서 그걸로 코인을 사고 코인을 매수를 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또 다시 원화로 매도를 해서 또 우리가 다시 출금을 하고 그게 암호화폐와 현금 간의 교환 서비스죠. 만약에 이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암호화폐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 이런 분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없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거래소, 우리가 항상 특검법 하면 거래소만 생각을 하잖아요. 거래소가 원화가 입금이 되고 그걸로 암호화폐를 사니까, 거래소는 무조건 실명 계좌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원화를 입금을 하는 거래소들은 무조건 실명 계좌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파악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보관관리업자라든지, 그러니까 지갑 서비스업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지갑에 보관을 했다가 그 비트코인을 다시 거래소로 보관을 하든. 그러니까 암호화폐만으로 입출금을 하는 거래가 가능한 이런 거래소나, 가상자산 사업자분들은 굳이 실명계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게 얘기하자면 우선은 지갑 월렛이 대표적이겠죠. 이제 우리가 어떤 월렛을 쓸 때 그 월렛에 코인을 넣으려면 그 관련된 코인을 가지고 입금을 했다가 출금을 할 때도 거래소에서 사고 팔아야 되니까 거래소 지갑으로 다시 입출금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로 계속해서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실명계좌가 필요 없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 빼고 현금과 암호화폐가 교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소들은 이제 실명계좌가 없으면 아마도 운영을 하게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25일부터라서 여러분 지금 김프가 있어요. 지금 김프가 있는 코인들도 있고 거래소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실명계좌 의무화 때문에 좀 막혀있는 곳들도 있고 코인 거래를 조금 중지시키는 곳들도 있고 막 이래요 지금.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이 메이저가 아닐 경우에 알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인들 같은 경우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잘 판단을 하셔서 비트코인으로 교환을 해 놓으신다든지 아니면 원화로 만들어 놓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아마 이제 특허법이 시작이 되고 하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코인들이 없어지는 코인들도 있을 거고 거래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거를 다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나마 안전한 메이저 코인들로 바꿔놓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이게 지금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 우리나라 외에도 코인 법인을 낼 때 싱가포르나 이런 해외에다가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 국내나 해외에서도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해당 고객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제화 안으로 이 암호화폐가 들어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아무래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자산에 피해가 없으려면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고 내 코인이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 투자로 가도 괜찮고 이게 조금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좀 가격이 빠지더라도 이건 꾸준히 갈 코인이야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리하시는 것도 현명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재밌는 걸, 이제 NFT에 대한 얘기는 뭐 꾸준히 하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 미국의 구겐하임 박물관 아시죠, 여러분? 이 구겐하임 박물관이 미국의 세계 유산입니다. 우선 뉴욕 맨해튼에 있는 이 미술관인데, 이 미술관 겸 박물관이죠. 이 박물관에서, NFT에 대해서 담당 직원을 모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NFT라 하면 이제 진짜 21년도에 들어서 정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여기 지금 예술품들이나 아무래도 이런 예술품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항상 이 갈증이 있던 거를 블록체인으로 풀어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관심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그 가격들이 치솟고 있죠. 근데, 이 구겐하임 박물관에서 NFT를 기반으로 해서 예술평가 프로젝트를 담당을 할 사원들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구겐하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 실업가이자 자산가인 솔로몬 구겐하임이라는 분이 이제 미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당시에는 근대 미술 작품을 전부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은 소장품이 자신의 아파트에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이 아파트에서 모은 이 소장품들을 가지고 소규모 전시회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임대 전시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여러 해 동안 이제 소장품이 계속 늘어났겠죠.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갖고 계셨으니까. 이게 늘어나면서 내가 박물관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박물관을 1937년에 재단을 세우고 이제 미술관의 개장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보면 오래된 박물관이기도 했고 1959년에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오래된 박물관이기도 하고 여기는 소장품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상징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겐하임 박물관에서도 갖고 있는 이 소장품들이 많다고 하는데 디지털 가치를 이제 만드는 이 NFT에 대해서 아무래도 예술품 쪽에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쪽 프로젝트로 담당하는 직원을 좀 뽑아서 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이 구겐하임 박물관이 NFT 시장에 진출을 하게 돼서 여기 있는 소장품들이 NFT 가치를 인정을 받아 만약에 정말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거나 경매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국가마다 갖고 있는 이 박물관들, 전통 박물관들에 있는 그 문화유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NFT 등록을 해서 누구한테 사고 파는 게 아니더라도 NFT를 만들어서 하나의 소장 가치를 가지게 될 그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NFT가 처음에는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거기다가 뭘 소유권을 하나 줬다고 그게 몇십원 몇백억이 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예술품을 가지고 있는 이쪽에 있는 시장에서는 그 진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품들도 많고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가품들도 많고 워낙 이제 문제점이 많았던 것들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그 희소성에 대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경매를 붙이고 꼭 NFT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였는데 이런 또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뭔가의 특별한 걸 하나 부여를 해준다고 해서 그거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예술작품 쪽에서는 이 예술 시장 쪽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 NFT가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 박물관에서도 이 NFT에 대한 프로젝트를 담당해줄 직원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진짜 핫하긴 핫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금요일 날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화요일에 아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